어렵고 복잡한 경제 뉴스를 한 큐에 정리해드리는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오늘은 특별히 새해를 맞아서 올 한 해 경제를 두루 전망해 볼 텐데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가 정말 경제 쪽으로 보면 어려운 한 해, 뭐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셨는데 올해는 조금 나아질 걸로 보십니까?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다가 하반기에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근거는 일단 상반기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두 가지 쇼크가 왔어요. 네. 첫 번째는 고환율 쇼크. 물론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들 데리고 이제 리서치 팀장 할 때 네. 이제 내년 평균 환율 얼마로 보세요, 박사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300원, 1,250원 이렇게 제시를 하면 그걸 갖고 사업 계획 짜듯이 애널리스트들은 이익 추정 모델을 돌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올해 우리나라 환율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1,250원에서 1,350원 사이 정도로 다들 예측했을 텐데 거기서 지금 100원에서 150원 이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것도 앞으로 더 오를지도 모르는 이런 여건이 딱 빚어지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공격 앞으로를 외치는 기업들은 적고 대부분 우리 달러 이번에 받아들인 거 좀 놔두고 현금으로 좀 보유하자. 이거 눈치 보다가 그때 행동하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사업 계획 짜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공격적으로 할 수 없다. 거기다 이제 두 번째가 정책이죠. 네. 우리 지난 4년 동안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좀 긴축 정책이었어요. 긴축 정책으로 쭉 가면서 내수 경기는 계속 어두워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원에 나선 게 이 다 내수 경기 부진 또는 미래 전망에 대한 악화 때문이었는데 이번 뭐 기획재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1.8%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정책 당국 입에서 1%대 성장을 이야기할 정도가 됐다. 하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핑계가 생겼죠. 어떤 핑계가 생기냐면 그동안 좀 회사 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부실이라든가 또는 잠재적인 악성 재고 문제라든가 충당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분위기에 이제 터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이걸 빅패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물을 한번 버린다는 뜻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빅패스를 해도 시장에서 비난받지 않는 왜냐하면 다 어려워 보이고 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요새 모 은행에서 40세 직장인들을 다 명예퇴직 리스트 또는 희망퇴직 리스트에 올리는 거 보셨죠? 네. 80년대생들이 벌써 희망퇴직 리스트다. 이런 기사를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사 내에 어떻게 보면 잉여 인력이라고 생각했거나 또는 악성 재고가 있는 걸 이런 기회에 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더 정부가 예측한 1.8% 성장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세요? 그렇죠. 저는 사실 더 떨어진다고 보는 쪽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제가 이 자문사 운용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기업들 방문이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 전망치들을 전부 하향 조정하거나 저희들끼리 이제 가이던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올해 우리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라는 그 위스퍼 넘버라고 부르는 숫자들을 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일단은 좀 숫자를 되게 안 내고 그 다음에 눈치를 보겠다.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시장 흐름이고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해외 기관들 같은 경우는 UBS 같은 경우는 1.9 정도 봤는데 골드만은 1.8, JP 모건이나 노무라는 1.7, CT 같은 경우는 1.5 정도로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전망한 데일수록 낮아요 숫자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1% 중반대까지 올해 성장률이 나오네. 가파르게 하향 조정 중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 얘기하시면서 고환율 얘기를 먼저 하셨단 말이죠. 진짜로 환율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잘하면 1,500원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달러 강세 현상이 강하다고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원화가 더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G20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하위권 밑에서 네 번째인가 그러니까 이제 기준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그만큼 우리 원화가 약세입니다.
그건 뭐 맞는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원화가 적정 가치에 비해서 되게 저평가됐냐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건 말이 안 되고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실질 환율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물가와 다른 선진국들의 물가를 비교한 상대 환율을 네. 저희가 측정하고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곳이 국제결제은행 BIS가 발표를 하는데 2000년 이후에 그 저평가 정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약간 사실은 고평가에다가 지금이 적정 레벨에 도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걸 기점을 언제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000년으로 잡았던 이유는 2000년 이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고정환율 제도고 외환위기 충격이 있었으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2000년이나 2001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적정 환율이고 그때가 적정 가치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살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환율의 차이는 없는 거죠. 참고로 일본이 이제 2000년 대비해서 70% 저평가된 그리고 중국 위엔화는 20%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만큼 국가 간의 환율 레벨이 적정 레벨이 얼마냐라고 측정하는 건 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점을 예를 들어서 뭐 1980 몇 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우리가 저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그게 아닌 최근으로 잡으면 고평가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만 완전 약세고 우리나라 원화가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전반적으로 지금 달러 대비 다 그렇죠.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하면 중국 위엔화 정도만 네. 고평가고 나머지는 미국 달러 대비 다 저평가 레벨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 흐름에 우리가 좀 격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환율 상황이라면 뭐 저희가 원자재 수입해야 되니까 물가에 대한 걱정도 있을 테고 아까 기업 걱정도 저희가 좀 했고요. 올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더 레벨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1,400원대에서 계속 고착화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가능성이 높죠. 일단 상반기에 두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확언은 못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1월 20일 트럼프 취임 이후에 관세 정책들을 발표할 텐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세계에서 볼 때 7번째인가 많은 무역 흑자를 올리는 나라예요. 네. 넘버원은 당연히 중국이고요. 이제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우선순위가 낮긴 하지만 한국도 미국 정부가 분명히 왜 거기에 이렇게 상응하는 많은 뭔가 뭐 네. 조치를 취해라. 음.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고 두 번째가 우리 올해 상반기에 또 정치 일정이 집중될 거라고 예상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일정 하나하나에 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건 금요일 날 보셨죠?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막 2% 넘게 급등하다가 갑자기 오후에 한 1% 빠져서 플러스 1%로 끝나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지금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간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1,600원, 막 1,700원을 향해서 간다기보다는 1,400원 밑으로 내려가려고 시도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도는 있겠지만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고 너무 이벤트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도 좀 주셨고 그러면 내수가 지금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에도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저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내수 지표들을 네. 저희들이 이제 좀 짚어보면 트리플 약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12월 달 우리나라 수출이 플러스가 났기 때문에 트리플 네. 약세는 아닙니다만 저도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 특히 투자 쪽은 굉장히 심각한 부진에 시달릴 가능성이 지금 높거든요. 그리고 기업의 투자는 곧 고용과 연결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정책 당국이 지금 현재 그 재정 정책을 조기에 시행하기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네. 제 의견입니다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수단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환율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우리나라 정책 당국의 그 금리 인하가 아주 공격적으로 있었던 시기가 3번, 2008년, 2016년, 2020년 3번 있었는데 네. 그때 모두 환율이 200원에서 300원씩 올랐던 해입니다. 즉 우리 정부는 외환 시장과 내수의 두 가지 문제가 봉착할 때는 내수 쪽에 무게를 두는 좀 경기 친화적인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네네. 그런 정책들을 한국은행은 과거에 펼쳐왔었고요. 이번에도 저는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한국은행은 아마도 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지금 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
내수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 아까 재정 정책을 정부가 펼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거는 지금 정치적인 불안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같은데.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2010년 대비 2022년까지 통계가 OECD에 있는데 이 조세 부담률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조세 부담률이 이제 뭐냐 하면 우리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에 내는 세금의 비중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1위고요. 네. 가장 높아진 나라고요. 그래서 무려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금 많이 내는 이유가 있군요. 네, 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역대 정부는 전부 재정 건전화 그리고 세금 인상으로 네네. 대응을 해온 정부였고 얼마 전에 뭐 폐지가 됐습니다만 금투세도 이런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도 이런 과정에서 도입된 거고요. 네. 담배세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기존 한 15년 정도, 14년 정도의 우리나라 정부 정책은 네. 증세, 건전 재정이에요. 왜 그랬냐? 그때 유럽 재정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때 그리스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이른바 그 피그스라고 불렸던 나라들이 네네. 다 GDP 대비 국가 부채 100% 넘어가며 나라 망했다. 음. 이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심했고 또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정책은 딴 나라에 영향을 못 주고 음. 다른 나라의 영향만 우리가 받는 나라다 보니까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이니 잘 건사해야 돼라는 정책을 썼고 당장 올해 통과된 2025년 새 예산안도 네. 2% 남짓 늘어난 데 그쳤어요. 그러면 아까 잠깐 기재부가 경제 성장률 전망 1.8, 물가 성장률 전망을 1.8 하면 올해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한 4% 가까이 되는데 네. 조세 지출 증가율은 2%대란 말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GDP 대비 국가 재정을 더 건전하게 만드는 조세 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쓴 거지 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한 긴축을 하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었던 나라의 브레이크를 돌려서 자 재정을 쓰겠다. 일단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없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어디다 돈을 뿌릴 거냐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계속 줄일 생각만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추경이라도 좀 편성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추경에서 우리가 돈을 쓸 수 네. 있는 거라면 결국 뭐 재난지원금 형태가 됐든 뭐 다른 형태로든 이제 돈을 뿌리는 것밖에 없는데 제 말씀은 이렇게 뿌려본들 그동안 지난 한 4, 5년 이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잠깐 돈 쓴 거 빼고는 네. 계속 긴축해왔던 나라에서 20조, 30조로 과연 되겠냐. 제 의견은 굉장한 긴축을 하고 있던 나라가 네. 올해는 민간 내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을 더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디다 뿌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과연 그게 쉽게 그리고 손쉽게 어떻게 조달이 되고 집행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아직도 건전 재정의 그 도구마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네네. 우리가 세계에서 독일 다음으로 건전한 나라다라는 걸 인정 못 하시는 분도 많고 더 나가서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망가질 거기 때문에 지금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였잖아요. 네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고 또 돈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 이 논란이 있어서 일단 금리 인하가 우선이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지금 더 우선순위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월 20일이죠. 트럼프 당선인 우리 시각으로는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대통령 취임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행정부 2기 출범하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게 뭐 세계 곳곳에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게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네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양대 정책 공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 깎아주기 그리고 포괄적 관세. 네. 이 두 가지를 하면 그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0.9%가 떨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 둘을 다 하면 그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0.9%포인트 올라갑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미국 경제 암만 잘 나간다 그러지만 왜 요새 갑자기 미국 연준 태도가 바뀌었는가. 미국 중앙은행이 갑자기 금리 인하하다가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네네. 왜 그러냐 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더 나아가서 저런 경제 정책들을 과정에서 성장률은 추락시키면서 물가만 올리게 되는 과정에서 세금도 잘 안 거치고 특히 국채를 찍기가 어려워져서 시장금리 오를 수 있다는 걸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제가 이야기했던 이 정책이 그대로 100% 실현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 말고는 답이 없는데
환율 덕분에 고환율 덕분에 수출이라도 되고 있는 중이지만 네네. 이것도 미국 시장 말고는 사실 아주 탄력 있게 늘어나는 지역은 지금 인도 정도밖에 없거든요. 중국은 좀 한 네네. 자릿수 증가율이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수출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걱정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취임한다라는 그런 발표 이후에 달러만 초강세지 다른 나라 통화들이나 다른 나라 시장이 다 부진한 이유가 이 파괴적인 경제 정책을 정말 할까? 안 할 거야. 아니 하더라도 시간을 둘 거야라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혼란과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게 이제 국내 주식시장. 올해는 지난해는 이제 국내 시장 탈출이 큰 트렌드였다고 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도 그게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금융권에서 자문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저희 고객들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상품이 뭔지 아세요? 해외 직접 투자해주는 펀드 상품을 만들어 달라. 우리 국내에 상장된 뭐 주식 ETF 말고 네네. 해외에서 직접 돼 있는 그런 걸 운용해주는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게 가장 직접적 요구고 저희도 그걸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는 해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ETF가 더 수수료 면이나 거래 비용 면에서 더 저렴합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흐름의 분위기가 다 해외로 가는 서학개미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위기는 항상 아시겠지만 후행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로 나온 다음에 한 반년 정도는 뒤늦게 움직여요. 그게 원래 자금 흐름의 속성이고 네. 뭐 자동 이체를 걸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계획을 옮기기 위한 돈들이 뭐 연말정산 때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네네. 뒤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 상반기 우리나라 주식시장 수급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국민연금의 이제 리밸런싱 그러니까 목표 비중보다 국내 주식 비중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으니까 네. 이걸 적극적으로 좀 사주는 거 말고는 기대할 게 없는데 문제는 2021년 그때는 이제 국내 주식 리밸런싱 매도 리밸런싱 할 때 정부가 못하게 막았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밴드 조정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을 겪은 다음에 국민연금은 살 수만 있고 팔 수는 없는 거냐라는 그런 어떤 약간의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이라서 일단 수급 면에서만 놓고 보면 상반기는 우리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속에 연금만 바라보는 천수답 장세가 좀 펼쳐지고 하반기는 그럼 있습니다. 조금 나을 거다. 일단 하반기는 호재가 두 개나 존재하는 게 첫 번째는 일단 뭐 저희들이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네. 정치적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기업들이 현찰을 잔뜩 움켜쥐고 있는데 그 움켜쥐고 있는 현찰들을 6개월 이상 움켜쥐고 있겠냐. 작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는데 네. 그 돈 들고 좀 쓰지 않겠냐. 이거야가 첫 번째 기대고 두 번째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갑자기 한 100원 정도 올라가면 네. 당장은 수출에 도움이 안 되는데 6개월 1년 지나면 수출액의 급격한 증가로 연결되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환율이 고환율이 고착화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한 10초 안에 내년에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주를 저가 매수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 내수는 정부가 아무리 네. 돈을 쓰거나 뭐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도 이 심리적 충격을 벗어나기 어려우니 조선, 뭐 자동차, 반도체로 네. 이어지는 한국의 최근 수출 탄력이 강한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한번 줍줍해보자. 이런 의견 하반기는 갖고 좀 있습니다. 괜찮을 거니까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자, 올 한 해에 대한 경제 전망을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